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벤처 창업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 특허권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공을 들여서 봤는데 좀 많이 아쉬운 건 있어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얘기를 좀 제한된 시간 안에 좀 길게 강의를 찍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좀 강의를 하는 것은 좀 제한된 것은 있지만 특허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다른 법률하고 좀 다르게 기본적인 법률하고 다르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즉 법률의 내용 자체가 실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돼서 굉장히 실질적인 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법률의 내용이 어렵지 않고 굉장히 사실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의 내용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지식재산권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법률이고, 우리가 중요한 이 특허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전 생애에 대해서는 다 봤기 때문에 그 정도 내용을 좀 머릿속에 평생 동안 좀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 창업가 법률의 마지막으로 이 지식재산권을 이용하든 안 하든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그 창업의 궁극적인 좀 목표로 잡고, 그러면 우리 회사법상,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나 회사의 유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해요. 아주 간단하게. 우리는 법학을 공부하려고 온 건 아니니까. 원래 당초 목적은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면 상인이어야 돼. 그럼 상인의 개념은 무엇이고, 상법은 무엇이고, 상인의 개념은 무엇이고, 기업을 막 도와주는 내외부의 보조자들은 어떤 것들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들과의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는 어떤 것들이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사유가 내용이 있지만,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제가 두 번째로 올려드린 강의 안에 회사의 종류 먼저 보게 될 텐데, 강의 안 10페이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강의 안에 그 앞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상인에 대한 것들, 뭐 또 재밌는 부분도 있어. 뭐 상호에 대한 것들, 상호는 어떻게 짓는 것이며, 뭐 상표와는 어떻게 다르고, 내가 정말 어떤 사업을 할 때 상호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 상호는 어떤 권리를 갖고 다른 사람이 내 상호를 침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내가 하는 게 좋은 건지 등등에 대해서 좀 기술을 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창업을 앞두고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강의안은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그건 한번 읽어보시고 당연히 시험 문제에도 나오지 않을 생각이에요. 자, 강의안 10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강의안 회사법 통칙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먼저 회사의 의의가 있는데, 회사의 의의는 우리 넘어가죠. 회사를 설립할 건데 이거는 법률적이고 너무 법학적인 의의야. 넘어가고 한번 읽어만 봐도, 안 읽어봐도 상관은 없어요. 회사의 종류로 넘어가는데, 우리는 회사를 설립을 할 때 어떤 회사를 설립하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을 안 하고, 나 회사 만들래. 회사를 만든다는 건 어떤 돈을 버는 기업을 만드는 거야. 우리가 뭐 기업, 뭐 대기업, 뭐 중소기업, 뭐 이런 기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 기업이 회사는 아니에요. 이 기업이라는 건 그냥 영리행위를 하는 주체를 의미해. 영리행위의 주체. 이 주체를 법률로는 그냥 기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기업은 회사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야. 회사는 법인으로서의 어떤 인격체를 의미하는 거고, 기업은 그냥 우리가 뭐 인터넷 쇼핑몰을 하든, 아니면 뭐 시장에서 뭐 떡볶이를 팔든 배추를 팔든 이런 뭐 수산물을 팔든 첨가를 팔든 다 그냥 기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면 회사다라는 거 떠올리는 것은 우리가 좀 교양인으로서 좀 어울리진 않은 생각이지. 그런데 회사를 설립할 때 그럼 어떤 종류의 회사를 만드느냐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회사를 만들까?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이 우리는 없다는 거죠. 왜? 알지 못하니까. 뭐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주식을 상장시켜야 되나? 이런 약간 좀 추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도 처음부터 주식회사예요. 회사의 종류 중에 하나일 뿐인 거지. 그러면 우린 결정해야 되겠지. 우리의 사업 규모와 어떤 사업의 특성, 그리고 어떤 인적 네트워크나 물적 네트워크의 어떤 우리만의 특성, 특이점을 가지고 가장 유리하고 가장 부합하는 회사의 종류를 선택해서 만들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유인물 10페이지 나오는 회사의 종류를 아주 간단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0페이지의 로마자 2번 회사의 종류. 이 구별은 상법에 의한 것이며 그 구별의 표준은 사원이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에 있다. 사원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책임을 지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종류가 나뉘는구냐 라고 하고 170조에서는 상법 170조에서는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그리고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5개밖에 없구나. 회사, 상법상 회사라는 건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이거 요즘은 LLC라고 부르죠. 주식회사. 그리고 유한 이렇게 5개의 회사가 있다는 뜻인데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회사를 설립할 때 반드시 이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우리 상호 앞에 적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주식회사 삼성전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상호를 풀네임으로 기술하게 돼 있거든요. 그 등록을 할 때. 그래서 회사의 종류를 정해야 되는데 이 회사마다 특성이 아주 달라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구별의 표준은 사원이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에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사원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겠지. 사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원. 우리 사원이 뭐야? 사원이 있고 회사원이 있어요. 회사원. 우리는 어디에 사원입니다 라고 하면 회사원을 의미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법률적으로는 그 사원이 이 사원이 아니에요. 사원증 메고 다니는 사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회사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지. 아시겠죠? 법률적으로 말하는 회사의 구성원에는 속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말하는 사원은 뭐냐면 그 회사의 주인을 의미해요. 주인. 아시겠죠? 회사법 상법에서 말하고 있는 사원이라 함은 회사의 주인을 의미합니다. 자, 회사원은 회사에서 일하는 내부의 구성원인 것 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원이라는 말을 앞으로 지금 이번 시간에 쓸 때는 회사원을 떠올리면 절대 안 된다. 사원은 회사의 주인을 의미한다. 라는 걸 일단 염두에 두고 먼저 합명회사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합명회사. 자, 합해진 거지. 뭐가? 명. 이름이 합해진 회사래. 뭘까요? 사람이 합해진 회사인 거지. 굉장히 인적인 회사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기본이에요. 한명회사는 굉장히 소수의 끈끈한 인연으로 뭉쳐진 인적인 회사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하자고. 자, 한명회사.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 사원만으로 일원적으로 구성된 회사. 모든 사원이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 집행권과 대표권을 갖는다. 대단하죠. 회사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CEO라 그래서 최고 경영자도 있고 뭐 이하에 무슨 뭐 이사, 무슨 전무이사, 무슨 뭐 등등 해서 뭐 경영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주식회사로 치면은 이사회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죠. 이 사람들은 뭐 업무 집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업무 집행권자. 그럼 뭐 CEO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권도 갖기도 하지만 이제 CEO가 이제 주주일 경우에만 대표권을 갖는 거고 대표권은 주주가 갖는 거죠.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대표권을 행사하는 거고. 그쵸. 근데 이 한명회사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뭉쳐서 예를 들어서 3명이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인적으로 똘똘 뭉쳐서. 이 3명만이 회사의 사원이에요. 뭐 주주들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3명이 A, B, C 친구가 모여서 뭐 너는 기술을 담당해, 나는 뭐 영업을 담당하고 나는 경영을 담당할게 뭐 하고 있지만 이 3명 자체가 다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즉 이 회사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고 그리고 이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권을 갖는 거예요. 이 3명이 그걸 다 갖고 이 3명이 일해서 그 3명이 다 영업이익을 나눠 갖는 거지. 이게 합명회사예요. 자, 합명회사를 만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소유와 경영이 일원화되어 있는 거예요. 소유와 경영이 일원화되어 있다. 합명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일원화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의 소지도 적어. 자기들이 다 끈끈한 인연관계로 맺어져 있다 보니까 업무 진행이 굉장히 매끄럽게 이어질 수도 있고 뭐 반대하는 세력도 적겠죠. 그리고 그 수익에 대한 배분도 이 사람들이 다 그냥 나눠 갖는 거지. 뭐 3명 정도 되니까. 그렇겠죠. 이게 한 명회사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단적인 예로 친구들이랑 모여서 마음 뜻이 맞는 친구들끼리 있다가 창업을 하게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합명회사로 시작하는 것이 좀 비교적 바람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합자회사는 뭘까? 합자회사. 아까 합명회사는 사람이 합쳐져서 합명이었죠. 합자회사는 재산까지 합쳐져서 합자회사예요. 근데 기본은 합명회사를 기본으로 하되, 합명회사가 기본인데 여기에 약간의 외부 자산이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게 될까? 합명회사를 해서 친구 3명이서 간단한 회사를 꾸려가지고 셋이 다 같이 업무 집행권도 갖고 대표권도 갖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이 좀 적어. 투자금이 좀 필요해. 그래서 외부에서 일정한 지분을 주고 투자를 유치해서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업무 집행권이랑 대표권은 여전히 한명회사의 구성원들이 갖고, 이 지분을 가진 외부의 자산가들은, 투자자들은 투자에 대한 지분에 대한 권리만 획득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회사를 경영하고 대표하는 것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냥 이 수익에 대한 배분만 받는다. 다만 이 업무에 대한 경영권과 대표권을 감시하는 약간의 감시권 정도는 이 투자자들이 갖게 된다. 이 한명회사를 운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자본의 문제에 봉착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 자본의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회사의 종류는 크게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금을 조금 더 끌어오고 싶을 때 우리가 흔히들 쓰는 방법이 합자회사로 전환을 하게 되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합자회사는 한명회사의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 사원과 무한한 책임을 지는 사원, 그리고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의 책임을 지긴 하지만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변제 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 사원으로 이원적으로 구성된 회사예요. 이 유한책임 사원은 투자자들을 의미하는데, 이 유한책임 사원이 뭐 직접 연대에 뭐 외부 이제 채권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이 책임을 지는 건 자기가 그냥 투자한 금액 떼이고 마는 거예요. 그게 책임인 거지. 그거에 대해서 떼이고 말고 하는 것도 예전 그 한명회사의 구성원들이 다 결정할 문제인 것이고. 자, 유한책임회사로 넘어갑시다. 요즘 아주 뭐 많이들 창업을 할 때 LLC 개념을 많이 쓰는데, 사원이 출자한 자본금을 갖고 원칙적으로 그 출자 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다. 자, 한명회사와 합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중심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인적회사라고 아까 얘기했지, 두 가지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 사람이 이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사원, 이 인적회사, 이 사람을 사원을 의미해요. 이 사람은. 이 사원이, 소수의 사원이 무한책임 사원으로서 업무 집행권도 갖고 대표권도 갖는다고 얘기했죠. 물론 이제 합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의 개념이 일부 들어오기 때문에 이 투자자는 유한책임 사원으로서 자신이 출자한 자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진다. 회사에 대해서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유한책임회사부터는 우리가 말하는 물적회사의 개념이 등장을 하게 돼요. 물적회사. 물적회사가 뭘까요? 자본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회사예요. 자본의 결합. 아까 한명회사와 합자회사처럼 사람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라 자본의 결합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자본을 출자한 사람들을 우리는 사원이라고 부르고, 이 사원은 다 유한책임 사원이다. 그러면 돈이 모여져서, 투자자들의 돈이 모여져서 유한책임회사라는 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에서 얻는 수익은 이 투자자들한테 다 지분별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렇죠. 다만 투자의 범위는 다 투자자들마다 다르겠지. 이게 좀 주식회사랑 좀 다른 점이에요. 지분은 그냥 뭐 투자한 것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 거고, 이 회사를 그러면 굴러가게 하는 것들은 새로운 경영진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겠지. 인적회사는 경영진의 개념이 뭐 별도로 있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다 주인공이고 사원이고 회사의 주인이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경영도 하고 대표도 하고 돈도 나눠갖는 게 한명회사와 합자회사의 개념이었다면, 지금부터 얘기하는 물적회사, 유한책임회사나 유한회사나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경영진이 필요해. 그래서 유한책임회사를 보면 유인물 10페이지에 이러한 사원이 출자한 자본금을 갖고, 이 사원이 회사의 주인이에요. 각각 다 출자를 하게 돼. 원칙적으로 그 출자 금액을 한도로 해서 유한 책임을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 그런 사원만으로 유한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가 물적회사예요. 한명회사는 기본적으로 무한책임 사원만으로 구성이 됐었지, 합자회사는 무한책임 사원이 대부분의 것을 다 갖고 유한책임 사원이 투자자로서 들어오는 개념이었고,
물적회사 100% 물적회사인 유한책임회사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는 무한책임사원은 아예 없어지고 출자한 금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해서만 유한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로만 구성된 사람들이 사원으로서 회사의 주인의 개념이다. 그래서 주식회사랑 비슷한데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과 같이 일정한 단위로 분할되지 않는 점 자체가 차이점이다. 그래서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랑 굉장히 비슷한 개념인데 주식회사는 액면가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한 주의 주식의 가격이 정해져 있어. 근데 유한책임회사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출자액을 정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은 어떻게 되냐? 무한책임 인적회사 같은 한명회사, 합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명확하게 그 인적회사기 때문에 무한책임사원들이 당연히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갖게 되는데 유한책임회사나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무한책임의 사원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집행권은 정관에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한 자에게 있고 대표권은 업무집행자에게 있고 업무집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 있다. 업무집행권을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을 작성할 때 사원 중에서 또는 사원이 아닌 자 중에서 대표적인 경영자를 정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권까지 갖게 하는구나. 주인은 아니야.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한책임회사부터는 현대식 회사로 넘어오게 돼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재벌가에 대한 얘기를 흔히 할 때 삼성이든 현대든 재벌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회사의 주인이 꼭 그 뭐 경영자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대식의 회사의 개념은 소유와 경영이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주인인 거고, 그쵸? 주주총회를 통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고, 유한책임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투자자들을 곧 사원이라고 부르고 그 사원이 주인이면서 회사를 경영하는 전문 경영진과 업무집행권자, 대표권자를 별도 정관을 통해서 정하고 그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는 개념이에요. 즉 우리가 아까 사원하고 회사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 그랬죠. 이 우리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에서 말하고 있는 전문 경영인들, 업무집행권자들, 대표권자들은 이 회사원이에요. 회사원. 아시겠죠? 이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개념은 아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한책임회사 같은 물적회사부터는 별도의 업무집행권자나 대표권자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 사람은 사원이 될 수도 있고 사원이 아닌 자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보통 사원이죠. 그렇죠? 자, 주식회사 사원인 주주는 그가 인수한 주식금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이지 유한책임이 아니라 벌레가 날아다녀서 주식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고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유한책임회사랑 아주 비슷하죠? 아니지, 거꾸로 말해서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랑 굉장히 비슷한 개념인 거지. 전통적으로는 유한회사는 있었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없던 개념이에요. 그게 주식회사랑 좀 비슷하게 새로 만들어진 개념이 유한책임회사니까 엄밀히 말하면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랑 비슷한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지. 다만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점은 주식회사는 액면가가 정해져 있는 일정한 단위의 주식 단위로서 주주가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즉 주식을 인수하게 되면 그만큼의 지분을 가진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유한책임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처럼 액면가가 없는 자유로운 투자 금액을 설정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사원들로 구성된 회사가 유한책임회사다라고 하는 거고, 업무집행권은 이사회와 대표이사에게 있고 대표권은 대표이사에게 있으므로 주주는 그의 이 지위에서는 회사의 업무집행 및 대표에 참여할 수 없다. 아까 유한책임회사 같은 경우는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정관에서 정한 그 업무집행권자에 주었었는데, 주식회사는 아주 특별한 주식회사만의 시그니처가 있죠. 그 주식회사의 시그니처는 바로 이사회 그리고 대표이사라는 거예요. 이사회, 우리가 보드라고 하지. 이사회가 전체적으로 의결을 통해서 대표이사를 통해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만들어 오는 회사가 주식회사예요. 그리고 대표권은 대표이사 1인에게 주어지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은 전혀 회사의 업무 집행이나 대표에 참여할 길이 없다. 주주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내는 것은 업무의 집행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한회사는 뭘까? 주식회사의 주주처럼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는 직접 아무런 책임을 지진 않지만 회사에 대해서만 일정한 범위의 출자 의무만을 부담을 하는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다. 그럼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나 비슷하네. 그런데 업무집행권이랑 대표권은 이사한테 주고, 주식회사랑 비슷하죠. 그리고 사원은 그 지위에서
회사의 업무 집행 및 대표에 참여할 수 없고 사원의 수를 50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나오지. 주식회사랑 유언회사를 짬뽕한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사원의 수를 50인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소규모의 출자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가 유언회사고 이사를 통해서 이사가 업무 집행이나 대표권을 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게 유한회사다. 자, 그러면 이렇게 5가지의 회사, 특히 인적회사의 인적회사와 물적회사 개념으로 나누어서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거는 우리가 창업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회사의 유형을 선택해서 시작을 할 건지 그리고 회사의 경영을 이어나가다가 회사의 상황 그리고 이제 발전하는 속도 그리고 이제 수익의 어떤 범위, 규모 이 정도를 고려해 봤을 때 어떤 회사로 또 회사를 변경해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약간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회사의 개념 정도는 우리가 숙지를 하고 알아놓고 계시면 항상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회사의 능력 이건 넘어가도 됩니다. 회사의 설립으로 마지막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회사의 종류를 결정을 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 등을 기반으로 해서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회사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설립을 하게 되는 것인가 라는 거죠. 회사 설립 어떻게 하는지 우리 모르잖아. 내용만 한번 알아보자고요. 아주 간단하니까. 자, 회사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를 보면 회사 설립에 관한 다른 나라의 입법주의는 자유설립주의, 특허주의, 면허주의, 허가주의, 준칙주의 같은 뭐 쓸데없는 주의들이 있는데 우리 상법에는 엄격한 준치주의의 입법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설립 요건을 정해놓고 그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설립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설립 절차와 요건을 알아야겠지. 그래서 먼저 설립 절차를 보면 회사의 설립 절차는 크게 실체 형성 절차와 설립 등기로 구분된다. 아, 실체를 형성하는 절차가 있고 플러스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회사가 설립된다라는 거죠. 쉽죠? 그러면 실체 형성 절차가 무엇인가? 자, 유인물 11페이지 하단에 회사의 실체 형성 절차는 여러 가지의 행위로 진행이 되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설립 행위는 정관 작성 및 사원 확정 절차이다. 자, 정관을 작성하고 사원을 확정하는 절차를 하면 실체 형성이 끝난대. 자, 정관 작성. 회사의 실체는 자본과 인력이 결합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실제로는 자본과 인력이 결합된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정관의 작성에 의해서 결합이 된다는 것이지. 우리끼리 무슨 도원결의하는 것처럼 수업 끝나고 술집에 모여가지고 자, 우리는 3명이 한 명 회사를 만드는 거야. 자, 위하여! 한다고 해서 결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의 자본금을 출자를 해서 한 명 회사를 만들고 우리 사원은 너, 나, 쟤 이렇게 3명으로 한다라는 것의 내용을 정관에 담음으로써 우리의 인력과 자본이 결합하게 되는 문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실체 형성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정관의 작성이에요. 자, 정관의 방식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해서 관계 당사자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면 끝나는데 폼 같은 거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안엔 반드시 필수적 기재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쉽게 설립할 수 있는 한명회사 같은 걸 보면 한명회사는 어떻게 만드냐?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을 하면 돼.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작성을 하고 전체 사원, 만약에 뭐 전체 사원이 3명이다 라고 한 3명이라고 한다면 3명이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 합자회사 마찬가지로 2인 회사의 사원이 공동으로 작성을 하고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 여부의 기재가 필요하다. 자, 합자회사부터는 유한책임 사원의 개념이 투자자로서 등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무한책임 사원들이 모여가지고 작성을 하면 되고 그리고 사원의 명부를 적는데 거기에 유한책임 사원과 무한책임의 여부가 구분이 돼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유한책임회사는 그러면 어떠냐? 한 사람 이상의 사원이 작성을 해. 정관을. 한 명 이상이. 그 다음에 모든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오타가 맞네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면 된다. 아, 유한책임회사나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명 이사가 정관을 작성해 놓고 어차피 인적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투자를 하는 사원들이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유한책임회사고 주식회사는 한 명 이상의 발기인이 작성을 하고 각 발기인이 여기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다. 자, 발기인이 5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한 명이 정관을 작성을 하고 한 명 이상이 그리고 5명의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주식을 팔게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원이 확정되지 않지. 사업 확정 절차가 뒤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시 정관은 발기인이 작성을 해놓고
회사의 설립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효력 발생 요건으로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의 유형별로 정관을 작성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는 있구나.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구나 라는 거는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밑에 표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써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는데 한명회사와 합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명회사와 기본적으로 동일하죠. 한명회사는 회사의 설립 목적 그리고 회사의 이름 각 사원 몇 명 안 되니까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자본금을 얼마나 모으고 있는지, 본점을 어디에 둘 건지, 정관을 몇 년, 몇 월, 며칠에 작성했는지까지만 쓰면 정관 작성이 끝나요. 그 다음의 사항들은 선택적 사항들이라 알아서들 작성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합자회사는 기본적으로는 한명회사랑 같은데 여기에 유한책임회사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과 유한책임 여부가 적혀있는 명단이 필요하다. 자, 유한책임회사는 제179조 1호부터 3호까지, 즉 한명회사의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쓰고, 그리고 본점 소재지, 정관의 작성 연월일까지 쓰고, 그리고 거기에다 더불어서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 얼마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투자했는지, 그리고 자본금 총 자본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별도로 정관에서 별도의 업무집행자를 정해야 된다 그랬죠. 유한책임사원부터는. 그래서 업무집행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입하게 된다. 자, 주식회사는 한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는 않고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하게 될 주식의 총수를 정하고 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한 주당 금액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그리고 본점 소재지, 회사가 회사 관련한 공고를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게 되면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완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관 작성은 이렇게 하면 끝나고, 뭐 하루 저녁이면 만들 수 있겠지.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 사원의 확정 절차가 두 번째 실체 형성 절차였는데, 인적회사 및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정관의 작성에 의해서 사원이 확정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원 확정 절차가 있을 수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인적회사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특히 유한회사는 물적회사와 인적회사가 짬뽕된 개념이긴 하지만 사원이 정해져 있어. 그렇죠. 인적 기반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투자자들의 개념을 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관을 작성할 때 필수적으로 사원을 다 정해놓고 그게 곧 사원 확정으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사원 확정 절차는 있지 않고 정관 작성하면 별도의 사원 확정 절차를 밟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특히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이 일단 아니지, 확정될 수도 없지만, 그리고 주식 인수를 하면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사원을 확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주식 인수 절차를 거쳐야 된다. 우리가 원래 주식을 누군가가 사게 되면 주주명부에 기입이 되게 돼요. 이 주주명부에 기입이 되는 것이 사원의 확정이야. 그런데 이 주주명부를 우리가 주식을 회사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상장회사의 경우에 내가 산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여기에다 팔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 주주명부가 계속 변경이 되겠지. 그때마다 회사에서 그거를 예전에는 장부에다가 A씨한테로 B씨로 몇 주의 주식이 넘어가서 주주명부가 계속 바뀌고 있는 거를 개서해 왔어요. 그걸 개서라고 불러. 지금은 그 업무를 전자화돼서 예탁결제원에서 알아서 하고 있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서 주식을 매입하거나 매수하게 되면 예탁결제원에서 자동으로 주주명부가 개서되게 된다. 그래서 주주명부의 변동은 예탁결제원에서 별도로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기간 구성 절차는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실체 형성 절차는 끝났는데 설립 등기를 해야 되겠지. 설립 등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 자, 회사가 법정된 요건을 갖추어 실체 형성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대전에서 창업하게 되면 대전에서 설립 등기라는 형식을 갖춤으로써 비로소 회사가 설립하게 된다. 설립 등기는 회사 성립의 최종 요건이다. 3법 제172조에서는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라고 하고 있어. 자, 정관 들고 같이 이제 창업을 하기로 한 친구들이랑 같이 대전에 있는 법원에 갑니다. 가서 우리 법인 설립하려고 합니다. 회사 설립할 거예요 라고 하면 양식을 주겠지. 거기에서 가서 간단한 양식을 기입을 하고 설립 등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회사는 설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까지 들었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특허부터 시작해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회사를 어떻게 설립을 해야 되는지까지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어. 그러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지식을 머리에 담았는지는
뭐 알 수가 없지만, 그리고 강의조차도 여러분들이랑 공감대를 얻으면서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미흡한 면도 있었고, 더구나 특히 뭐 깊은 양해를 제가 계속 바랬던 것은 이 동영상 강의를 준비하면서 혹은 뭐 코로나가 일찍 종식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강의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가 여러 가지 이제 난관에 이제 봉착하게 되면서 굉장히 멋지게 돈 주고 찍었던 강의는 지금 다 날리고 허술하게 좀 급하게 찍고 있는 강의로 좀 대체를 하고 있다는 점은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국이 이러니까 우리가 모두 동참해서 좀 양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회사 설립을 하고 창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저한테 제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다 강의 계획서나 뭐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이용해서 언제든 전화든 이메일이든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시거나 좀 자문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혹은 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좀 도움을 드리고 싶으니까, 아직까지도 제가 이 수업을 한 지 뭐 한참 됐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러 가지 학생들과 창업과 관련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실제로 창업에 성공한 사례들도 많이 같이 저도 참여해서 좀 뭐 이뤄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면 아주 작은 물음부터 또 좋으니까 저한테 항상 문의를 해가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좀 요청을 할 수 있으면 뭐 1년이 지난 후에도 5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가 같이 알아나가면서 네트워크 다져가면서 그렇게 좀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많은 아쉬움이 남는 한 학기였는데 일단은 강의 평가에 성적 평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은 과제물 뭐 대부분 이제 제출을 하게 되시면은 과제물에 대한 점수는 어느 정도 다 부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출석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급적이면 출석을 점수화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학교의 방침을 좀 따라서 하게 될 예정이고, 혹시 그 앞부분에 있었던 제가 강의안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 출석을 못한 학생들은 제가 이 강의를 업로드함과 동시에 그 강의를 클릭할 수 있는 파일 콘텐츠를 다운받을 수 있는 거를 다시 열어놓을 거예요. 1주차부터 시작해서 다 한 번씩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든 출석이 체크가 될 수 있게 조치를 지금 닫혀 있지만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5주차에 대한 출석이 다 체크가 될 수 있도록 저는 다 열어놓을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시험 문제는 일단은 뭐 몇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몇 개 찍어준 것 중에서 시험은 일단 서술형으로 낼 거예요. 서술형. 뭐 약술형도 상관없어. 근데 이제 일단은 목차를 잡고 시험 문제를 푸는 방식은 아니다. 뭐 시험지가 한 장이면 뭐 한 장 이내 정도로 좀 시험 문제는 좀 간결하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문제는 세 문제를 낼 거야. 세 문제를 낼 건데 그 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를 택2 하는 방식으로 세 문제를 저는 칠판에 써드릴 거고 그 중에 두 문제를 골라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시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출제를 할 거고, 그럼 시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자,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있는 시험 문제는 특허 등록의 요건에 대한 설명이에요. 설명. 자, 특허 등록의 요건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특허의 객체는 발명인데 발명이란 무엇이고, 이 발명을 가지고 발명의 요건을 갖췄다면 특허 등록의 요건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특허 등록의 요건은 뭐랑 뭐가 있고, 뭐는 뭐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은 각각 무엇을 의미해서 어떠한 순서로 이게 판단이 되면 특허 등록의 요건을 갖춰서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게 특허 등록의 요건이 되겠죠.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런 문제고, 두 번째는 우리 특허권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예요. 특허권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한다면 특허권이 가지고 있는 그 업으로서의 의미, 독점적으로의 의미, 이 배타성의 의미부터 시작해서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고, 이 특허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뭐 각종 실시권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 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허권이 어떠한 효력을 가지고 만약에 특허권이 뭐 침해가 되었을 때까지도 다 뭐 권리 구제까지도 이어나갈 수 있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겠지. 자, 세 번째는 특허 실시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예요. 뭐 특허 실시권은 뭐 전용 실시권과 통상 실시권이 있는데 우리 강의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 되겠지. 자, 네 번째, 특허
치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특허 치매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특허 치매에는 뭐가 있고 뭐 직접 치매와 간접 치매가 있고 직접 치매에는 뭐고 간접 치매가 뭔데 어떠한 경우에 치매를 구성하는 것으로 봐서 어떠한 구제가 가능하다까지는 이야기가 돼야 되겠지. 그렇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섯 번째는 회사의 종류와 설립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 이번 시간에 본 거지만 회사의 종류에는 뭐 합자, 함명, 유한 책임회사 뭐 등등이 있고 이걸 가지고 뭐 실체 형성 절차, 뭐 정관 작성, 뭐 사원 확정 절차 등을 거쳐서 설립 등기를 통해서 설립이 완료됩니다. 라는 것까지 설명이 되면 되겠습니다. 분량에 구애받지 말고 저는 이제 답안지를 일단 평가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 강의 안에 있는 내용을 딸딸 외워서 쓰는 것도 굉장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거를 내 안에서 한번 소화를 해서 내가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있음을 다른 사람한테, 즉 저한테 설명할 수 있게끔 나만의 언어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당연히 못 바꾸는 단어들이 있지. 법정화되어 있는 단어들. 그건 당연히 써주되 내가 이렇게 소화해서 내 지식으로 승화시켜서 쓰고 있습니다. 라는 게 마구마구 묻어나는 그런 답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찍어준 이 5개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지사항에도 올릴 거예요. 공지사항에도 올릴 거니까 확인해가지고 좀 시험 때 6월 18일 3시에 저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험을 보기로 했죠. 법학전문대학원에 오면 강당이 있어요. 모의법정. 우리가 66명이나 되기 때문에 우리 반은 좀 코로나 때문에 좀 방지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큰 강의실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 좀 멀리 오느라고 좀 고생을 할 것 같긴 하지만 뭐 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와서 우리가 좀 유중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얼굴도 한 번씩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그 전에 다음 시험 시간이랑 조금 겹쳐가지고 조금 늦는 학생들은 미리 저한테 어떤 식으로라도 안내를 해주시면 제 체크를 해놨다가 시험 운영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5개 문제 중에서 3문제를 제가 낼 거고 그 중에 2문제 찍어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 학기 동안 너무 아쉬움만 남는 수업인데 뭐 앞으로도 우리는 이제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나마 인연을 맺고 가는 사이가 됐기 때문에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좀 자주 안부를 물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창업과 법률 그리고 또 다른 법률 문제 어떤 거든 상관없으니까 그런 거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좀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항상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 동문이니까 저도 충남대 출신이고 그래서 같이 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선후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학기 동안 뭐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좀 깊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저도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 앞으로는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좀 건강 좀 챙기시고 젊은 혈기로 막 돌아다니지 말고 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서 옮겨온 것이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전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앞서서 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시키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성인답게. 알겠죠? 앞으로도 우리 제 수업을 들은 여러분들이 좀 사회에서도 정말 떳떳하고 보람차게 일꾼으로 좀 성장해 나갈 수 있게 저도 좀 지켜볼 수 있는 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항상 좀 제가 응원하고 있다는 거 좀 알고 힘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고 감사합니다.